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편 곧장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편에서 뭘 말씀드렸냐면은 HLB 현 위치,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오버슈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진 회장님 인터뷰 내용을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좀 큰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진짜 지금까지도 물론 훌륭해요. 1차 파동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없죠? 이런 파동도 상당히 훌륭한데, 더 큰 그림,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하게끔 해줬고요. 이런 파동이 나오면, 이런 파동의 의미가 뭐냐면, 추후에 2차 파동 때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2차 파동이 20만원 가는 거였다면, 이렇게 지금 오버슈팅이 된다면, 한 25만원, 28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쟤 뭐래? 그럼 2차 파동이 28만원이야? 25만원이야? 물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된다고요.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 25만원, 28만원이 2차 파동이 목표가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25만원까지 밖에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오버슈팅이 나오면 28만원, 30만원까지 갈 수 있는 수급이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혀가 좀 꼬여서 미안해요. 자, HLB 현 위치는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 곧장, 진양곤 회장 님 인터뷰 상세 분석 2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힘들게 신약 개발서부터 임상 3상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신약 승인 허가 신청을 해야죠. FDA에. FDA가 허가 승인을 해줘야 이제 최종적으로 신약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 대한 관심이,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이제 곧장 다음 주에 프리 NDA 미팅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6번째 질문입니다. FDA 신약 승인 가능성은? 이라고 물어보네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오늘 이틀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그러니까 과연 리보세라닙의 위암 3차, 4차 치료제가 신약으로 승인된 가능성이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양곤 회장님께서는 답을 하시네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FDA 견해인데요. FDA 견해라는 것이 결국 기존 환자들을 위해 이게 유익한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위암 3차 치료제 시장에서는 글로벌하게 팔리는 건 론서프 하나밖에 없습니다. 론서프의 효능, 부작용, 사례, 그걸 저희 리보세라닙의 3상 결과에 대입해보면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로서 리보세라닙을 인정해줄 만한 환자를 위한 유익함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게 저희 예상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의 예상인 것이고요. 최종 결정은 FDA가 하게 됩니다. 라고 답을 하셨네요. 자,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현재 HLB는 위암 3차, 4차 치료제를 신청할 예정인데, 다 아시겠지만 이거 이틀 전 영상에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주세요. 일단 임상 4차, 임상 결과는 4차에서는 매우 우수하게 나왔고요. 3차에서는 OS, 전체 생존기간 지표만 약간 단점인데, 론서프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지표들은 더 좋게 나왔다는 거죠. 또 FDA 최근 추세를 보시면 1차 지표인 OS 지표만을 절대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뷰한 사람이 혹시 그러시면 3차 치료제에 대해서 3차 치료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재임상 고려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진 회장 얘기는, 아니다, 충분히 데이터가 나왔다. 컨설팅 회사랑 내부적으로도 좀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일단 어느 정도 자신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OS 지표가 절대 지표가 맞았는데, 1차 지표로서 절대 지표가 맞았는데, 최근에는 OS 지표로만 절대적으로 OS 지표만 높아서 승인해준다, 아니면 OS 지표가 낮아서 승인 안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의 데이터도 상당히 좀 좋다. OS 지표도, 하물며 OS 지표도 떨어지는 지표는 아니다. 예상치보다 안 나와서 그렇지 떨어지는 지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요.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통계적으로 FDA에 충분히 어필이 가능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 전문가 그룹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뷰를 했잖아요. 대다수 FDA 출신이고 하니까 이 부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조심히 예상이 됩니다. 7번째, 프리 NDA 미팅이 끝나고 신약 승인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 회장님께서는 통상적으로 항암 신약의 경우, 대부분의 신약도 그렇지만 프리 NDA 미팅 이후 시판 허가까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희귀 의약품의 특징은
신속 허가 절차가 적용이 됩니다. 패스트트랙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6달에서 8달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지난 영상에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참고를 하셔도 되고, 분석해보면 프리 미팅부터 이제 FDA 담당자들이랑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리보세라닙은 희귀 의약품이니까 우리는 패스트트랙 신청을 해서 시간을 단축하겠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좀 전에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6달에서 8달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게, 프리 NDA 미팅 기간이 보통 2달이고요. 이 프리 NDA 미팅이 끝난 다음에 NDA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NDA 신청하고 보통은 8달이 걸리는데 패스트 트랙을 신청하면 6달 이내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최대 기간을 잡아서 프리 NDA 미팅 2달, 그 다음에 NDA 신청 기간 패스트 트랙으로요 6달. 그러면 지금부터 8달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8달 이후는 내년 6월 후반부쯤이 되겠네요. 그 이전, 6월 후반 이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7번은 그랬고요. 자, 8번째 질문입니다.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 베스트 논문이 선정이 되고 FDA 신약 승인이 거부된 적 있나?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좀 질문 자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오케이, 학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오케이, 인정. 근데 학회에서 좋은 성적 거뒀다고 국가기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니? 혹시 학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미 시작청에서는 떨어진 일이 없니? 라고 약간 의심을 품으면서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노력이, 신약 개발을 위해 한 노력이 FDA에서 승인이 거부가 되면 어떻게 보면 물거품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진 회장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보죠. 좀 재밌습니다. 에스모, 아스코와 같이 권위 있는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것들은 예외 없이 어떤 형태로도 시판 허가가 났다는 보고를 저는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어떤 형태로도 시판 허가가 났다라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질문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 오케이, 알겠어. 에스모, 아스코에서 둘 다 좋게 인정해준 건 알겠는데 거기서 좋게 인정해줬다고 FDA에서도 좋게 인정해줘?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뉘앙스가 사실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도 시판 허가가 났다 라는 얘기인데, 다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차 치료제는 약간 1차 지표가 안 좋죠. 그리고 4차 치료제는 결과가 좋고, 근데 또 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3차 치료제 전반적인 결과가 나쁘지는 않아요. OS 하나만 살짝 단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경쟁력 대비 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질문을, 야 그래, 그럼 만약에 1차 지표인데, OS가 1차 지표인데 그거 때문에 트집자 와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어떤 형태로도 시판허가가 났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좀 뒤에 인터뷰 내용이 또 있어요. 뒤에 가면은 갑자기 병용 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러면서 뒤에 얘기를 제가 좀 갖고 오면은, 현재 우리 HLB는 론서프랑 협업하고 있는데, 론서프는 독성 항암제로, 이게 론서프는 다 아시죠? 지금 HLB 리보세라닙 3차 치료제의 경쟁 상대입니다. 예, 경쟁 상대. 근데 이 요즘은 경쟁약이긴 한데 병용 임상이 또 유행이래요. 병용 임상이 유행이어서 론서프랑 협업하고 있는데, 뭐 리보세라닙이랑도 콤보로 할 수 있지 않니? 예,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갑자기 좀 약간 뜬금없지만 그 얘기는 이렇게 약간, 만약이라도 FDA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뭐 될 건데, 진짜 안 되면 어떤 형태로도 시판을 시켜야지. 지금 3차 치료제 론서프 있으니까 안 되면 거기 우리 지금 협력하고 있거든? 안 되면 병용 임상할게. 어떻게든 3차 치료제를 좀 상업화해 볼게.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고, 약간 질문 자체가 좀 글쎄요. 충분히 이런 의심하는 건 가능한데,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시판 허가가 났다는 보고를 저는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리보세라님 이미 약은 훌륭하고 부작용도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도 좀 할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9번째, 중동, 인도,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해 네오파마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에 대해서 우리 진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 몇 군데에서 경영 의지가 좀 보이거든요. 좀 고민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대답을 좀 들어보니까 네오파마가 갖는 의미는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대외적으로 특정한 지역의 마케팅 기지를 구축했다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 자신보다 네오파마가 저희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보세라님에 대해 저희가 흔들리고 있을 때 아무런 데이터, 수치 보지도 않고 리보세라님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약물이다. 경험치가 이야기해준다. 라고 하면서 네오파마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자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리보세라님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 계기였지요.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리보세라님은 그래 네오파마 정도의 큰 회사, 이런 큰 회사가 인정을 해주는 신약이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리보세라님에 대한. 자, 두 번째, 이건 이제 진 회장의 고도의 경영 전략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이따 잠시 후에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척후병 전략이 나와요. 우선 일단 중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으니까 네오파마도 얼추얼추 이제 대충 알았겠죠. 아, 그래? 리보세라님이라는 게 있어? 그게 중국에서는 그래, 훌륭해, 인정한 거죠, 그거 보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솔직히 HLB가 지금 글로벌 제약회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기술이랑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HLB는 현재 상황은 그렇지는 않죠. 그럼 그 노하우를 가장 빨리 그리고 손쉽게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M&A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HLB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나와요. 나중에 요 뒤에 보면은 인터뷰 또 나오거든요. 근데 M&A 하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가 못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게 바로 합작 회사겠죠. 여기도 또 재밌는 게 사실 제약 시장이 큰 데가 유럽이랑 미국이잖아요. 근데 유럽, 미국은 일단 냅두고 지금 네오파마랑 하는 게 중동, 인도, 아프리카. 여기 시장이 작다 크다가 아니라 그냥 상업적으로 볼 때 인구가 많고 적고 이런 걸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볼 때는 사실 미국, 유럽이랑 비교하기에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합작을 해서 일단 여기 중동, 인도, 아프리카 여기는 노하우를 배우는 거고, 노하우를 가능한 빨리 배우는 거죠. 큰 시장은 내가 하는 거고, 가장 큰 시장 미국, 유럽은 LB가 다 가져가고 글로벌 제약회사의 노하우를 가져온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네오파마 합작법인 설립한 이유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째, 네오파마가 에스모 발표 전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이라고 물어봅니다. 여기도 사실은 그냥 자신감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진 회장님께서는 네오파마는 리서치부터 원료 의약품, API, CMC, 제약, 유통, 마케팅 모든 제약 바이오에 관한 풀 라인업의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있는 주요 제약 파이프라인을 탐색하고 다니죠. 그 과정에서 자문 그룹들이 리보세라님이란 약물은 검증된 약물이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조언을 했고 오히려 에스모 발표 이후에 하면 저희가 마음을 바꿔 서두른 것 같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많이 비슷한데 일단 네오파마는 큰 회사죠. 의약품, API, CMC 모든 걸 갖고 있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 회사고 여기서 이제 기술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뒷 얘기는 보면은 네오파마가 리보세라님은 이미 좋은 약이기 때문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에스모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미 네오파마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네오파마가 합작법인을 만들자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네오파마도 리보세라님에 관심을 많이 둔다. 그만큼 리보세라님이 훌륭한 약이다 라는 거를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11번째, HLB의 엘리바 지분 인수로 HLB 생명과학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던데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주 내내 좀 이슈였죠. 삼각합병에 대한 이슈, HLB의 리보세라님 권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진 회장님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HLB와 HLB 생명과학의 IR 서류를 보시면 리보세라님 있고 그 외에 다른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가 리보세라닙을 시판하게 되면 어차피 HLB 생명과학은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일부 권리, 전부 권리를 가지고 있어
굉장히 큰 매출을 실현하게 될 것이고, 또 리보세라닙을 생산하는 기지는 HLB 생명과학이 될 것이며, 원래 저희 전체적인 로드맵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다른 항암제, 인공관, 세포치료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게 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좀 살펴보면은 리보세라님 걸리는 이번 삼각합병 때 HLB가 다 가져갔잖아요. 란 질문에 엘생은 어차피 L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삼각합병 때 추가 옵션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리보세라닙 판매에 대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이번에 엘생에 삼각합병하면서 투자 수익 그리고 언아웃 외에도 리보세라닙이 한국 파권 갖고 있죠. 그리고 유럽, 일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판매된다고 해서 다 HLB한테 가느냐? 아니다. 엘생한테도 간다. 일단 엘생 LB 주식 갖고 있지. 그리고 삼각합병 때 옵션도 있었지. 그 투자 수익도 나눠준다고 했지. 언아웃도 있지. 리보세라닙 한국 판권 엘생이 갖고 있지. 일본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 이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 이번 삼각합병으로 HLB만 이득이고 HLB 생명과학은 손해다. 아니다. HLB가 이득이면 이런 계약 구조를 통해서 엘생도 충분히 수익 구조가 확대된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엘생은 제약회사로서 여기 R&D에 좀 집중하고 여기 뭐 항암제, 인공관, 세포치료제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번 HLB 생명과학 엘생의 생산시설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약사 인수를 많이 탐색하고 노력을 했는데요. 리보세라닙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CGMP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말합니다. 인증시설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서둘러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희 리보세라닙은 아마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회사가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됐고요. 저희가 생산 설비를 내부적으로 HLB 생명과학을 통해 구축하는 대로 아마 엘생에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많았죠. 삼각합병 공시 이후에 또 진 회장이 아까 여기 2번 문제인가 3번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M&A 전문가이고 하니까 제약시설을 인수하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이렇게 내용도 뭐 좀 많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좀 정해진 것 같아요. 특별히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네요. 예, 자체 생산 시설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좀 다음 내용도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진 회장님이 좀 상당히 합리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익보다는 미래의 이익을 우선시 생각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거든요. 본인이 일단 자약바이오에 투자한 것도 그래요.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에 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한 게 많고요.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자, 13번. 라이센스를 팔면 더 쉬웠을 텐데 글로벌 임상 3상까지 도전한 이유는 여기서 이제 진취적인 내용이 많이 보이죠. 저도 글을 좀 힘차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사업을 하면서 만난 가장 공고한 편견은 경험도 없는 너희가 글로벌 3상을 왜 하려 하느냐. 그냥 빨리 글로벌 제약사한테 팔면 좋지 않느냐 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말은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삼성한테 TV 만들어, 냉장고 만들어, 도로 만들고 아파트 짓던 현대한테 자동차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다 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전 그게 굉장히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굴종의 DNA를 심는구나. 바이오 속국의 길을 전문가가 추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전해야죠. 때로는 실수가 있을 것이고 실패도 할 것이고 좌절하겠죠. 그리고 극복하겠죠. 멋지네요. 소주 한 잔이 예, 죄송합니다. 예. 라이센스 아웃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매출의 15%가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만약 3상을 성공해서 시판하게 되면 저희는 가로약이므로 영업이익률이 80% 나옵니다. 1조 팔면 7,500억 이상 이익으로 잡히는 게 저희 계산입니다. 1조 팔았을 때 1,500억 받고 끝낼 것이냐, 끝까지 도전해서 8,000억 이익 만들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저희는 끝까지 가보기로 도전했었습니다. 멋지네요. 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진 회장은 도전 정신이 강한 것 같습니다. 뭐 모른다고 아무도 해보지도 않았다고 피하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또 보니까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요. 또 힘들어도 쉬운 선택보다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멋지신데 되게 진취적이고 상당히 기백이 있고 상당히 좋은데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 반대되는 질문이에요. 자, 그럼 일본과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추진한 이유는, 여기서는 라이센스를 팔면 더 쉬웠을 텐데 글로벌 임상 3상까지 한 이유는 하고 물어봤더니, 야, 그래도 쉽게 할 거면 에로 했지. 에로해서 그냥 15% 받아 먹었지. 15%가 저거 얼마나 큰 돈인데. 근데 반대되게 지금 14번에서는 근데 왜 일본과 라이센스 아웃을 하시죠? 라고 좀 반대되는 질문을 했어요. 좀 재밌네요. 그랬더니 진 회장은 대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이게 좀 재밌어요. 저희가 검증된 신약이란 표현을 공공연히 쓸 수 있는 이유는 2014년부터 중국에서 시판돼서 5년째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작용 사례도 없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저희 리보세라닙의 중국 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헝루이 제약이 리보세라닙을 다양한 암종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해서 200여 개의 임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서제약이 임상을 해서 발표한 것 중에 가장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암종만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을 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HLB가 사실 수중에 좀 돈이 많다면 모든 임상을 다 하겠죠. 근데 수중에 임상을 할 만한 돈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그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냐? 헝루이 제약에서 임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임상한 결과 좋은 것만 우리가 쏙 빼가지고 와가지고, 그쵸, 뭐 쏙 빼가지고 온다는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중국 헝루이 제약에서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임상한 것 중에서 잘된 것만, 좋은 데이터만 갖고 와서 HLB는 그 좋은 것만 다시 글로벌 임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봤고, 또 다음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쟁에서 우리는 굉장히 확실한 척후병을 두고 있다. 먼저 척후병이 가서 안전한 지대라고 보고를 하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먼저 척후병이 가서 안전한 지대라고 보고를 하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또 하나의 척후병을 만들 수 있죠. 제약이 굉장히 선진화된 일본에서 저희 리보세라닙을 이용해 다양한 암종의 적응증으로 자기네 돈으로 임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선택해서 임상을 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저희가 항서제약처럼 돈이 굉장히 많다면 한 개 암종당 1000억씩 들어가는 5개 암종을 대상으로 동시에 임상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척후병을 두는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리보세라닙의 권리를 일본한테 줬어요. 일본한테 줘가지고 일본은 리보세라닙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대신 만약에 판매에서 생긴 매출액이 15%만 HLB한테 주면 돼요. 그걸 갖다 이제 에로를 받은 일본 기업은 리보세라닙 갖다가 뭐를 만들겠죠. 이런 연구, A라는 연구도 하겠고, B라는 연구도 하겠고, C라는 연구도 하고, D, A, B, C, D, E, F, G라는 수많은 연구를 하겠죠. 이제 일본은 자기네들이 A, B, C, D, E, F, G 중에 임상을 한 것 중에 훌륭한 것을 자기 나라에서 이제 시판을 하겠죠. 자기 나라 식약청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고, HLB는 일본 빼놓고 중국 빼놓고 전 세계 판권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일본에서 해가지고 A라는 임상이 성공적으로 되게 탁월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오케이,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나왔구나. 특히 일본은 제약 쪽으로는 우리나라보다는 최소한 훨씬 더 기술력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HLB는 오케이, 일본에서 임상 성과가 좋았네. 오케이, 난 그럼 A 갖다가 나도 해야지 라고 글로벌 임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보이죠. 첫 번째, 그 와중에 진 회장의 경영 전략이 눈에 보이는 거죠. 첫 번째, 시간을 단축을 시켰어요. 두 번째, 돈도 절약을 시켰어요. 물론 일본 시장을 포기하지만 일본 시장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게 임상 결과, 그리고 또 매출액. 이게 더,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올 수 있는 매출액보다는 임상 결과, 그다음에 일본에서의 소액의 매출액, 이걸 더 크게 봤다는 거죠. 일본 전체의 매출액을 포기하는 대신 임상 결과가 더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HLB도 사실은 지금 당장은 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그걸 이제 에로로 충당을 시키는 거겠죠. 당장은. 그래서 좀 좋은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영에는 정도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좀 얕게 안전하게 그리고 미리 정보를 알 수가 있다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경영자라고 해도 이미 임상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글로벌 임상을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임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명하다고 판단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자, 15번째. 계약 체결. 일본 LOI의 발표는 언제쯤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진장님께서는 사실 양마다 인종 간의 차이가 미묘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3상에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인종 간의 차이 없는 리보세라님이 동일한 효능을 보이고 부작용이 없을 것이냐는 문제였는데요. 이번 결과 발표를 통해 아시다시피 효능이 굉장히 높았고 코커시엄 포함 인종별 차이 없는 효능, 확인, 부작용은 똑같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라이센스 아웃 협상을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물어봤죠. 언제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는 언제 할 건데? 라고 얘기했더니 순항하지 않을까? 라고 답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분만 알고 계시는 거죠. 저희 찍상 투자의 최대 지주 부분 그분만 알고 있듯이 이것도 그분만 아시는 거죠. 거의 뭐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지가 않아서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확히 말씀 안 해주시네요. 어쨌든 우리 LB의 호재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특집을 한번 좀 해드릴게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제가 한번 특집으로 방송해드릴게요. 16번째, 리보세라님의 경쟁력과 리보세라님이 K바이오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좀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죠. 경쟁 약물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는 약의 효능, 부작용, 약값, 환자의 복용 편의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이 될 텐데,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3차 치료제 시장, 4차 치료제 시장을 놓고 보면 우선 4차 치료제 시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시판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3차 치료제로 판매되고 있는 경쟁 약물은 면역 항암제인 옵티모, 독성 항암제인 론서프, 그 다음이 시판하게 되면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님, 이렇게 서로 다른 장르의 3개 약물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옵티모는 아시다시피 면역 항암제로서 면역 기전에 따라 15%의 적응률을 보입니다. 100명의 환자한테 처방을 했을 때 15명한테는 우수한 효능을 보이지만 나머지 85명한테는 효능이 별로 없죠. 옵티모는 대만, 한국, 일본에서만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경쟁 상대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쟁 상대는 독성 항암제인 론서프인데요. 이 론서프와 저희는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항암제 시장은 콤보 임상, 이 항암제와 저 항암제를 섞어서 약효를 높이는 그런 콤보 임상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콤보 임상에서 적절한 약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효능도 효능이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잘 팔리는 약의 효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약 하나를 추가해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낼 때 이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높아진다면 콤보 임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리보세라님의 가장 큰 장점이 효능이 높은 반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저희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약재로 따지면 감초. 의약품 시장에서는 저희가 약을 처방할 때 하나씩 톡톡 넣어주는 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지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리보세라님의 시장은 정말 엄청날 수밖에 없죠. 리보세라님이 K바이오에서 갖는 의미란 저는 티핑 포인트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K바이오가 굉장히 성장하는 티핑 포인트로 작용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궁금한 게 FDA 승인 가능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진 회장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가 이번에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 NDA 신청을 하는데 4차 치료제는 임상 결과 다 좋게 나왔고 또 현재 시판되는 것도 없기도 하니까 유일한 희망이죠, 리보세라닙이. 그래서 별 걱정을 안 하는데 3차 치료제는 유일한 단점이죠, 리보세라닙의 전체 생존기간 OS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근데 뭐 다른 지표들이 좋았기 때문에 1차 지표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크게 걱정될 수준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 회장님께서는 재임상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막 이거 어떡해? 만약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 학회에서 좋게 성적이 나왔는데 FDA에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걸 끌고 왔죠. 콤보 임상이 트렌드다. 플러스, 갑자기 감초 얘기를 하시면서, 야, 우리 약은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다른 약이랑 혼합을 했을 때, 같이 복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적어. 그리고 효능이 더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약 처방할 때 리보세라닙 하나씩 다 넣어주면 이거 진짜 엄청난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뭐 FDA에서 승인이 안 난다.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FDA에서 승인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만약에 안 되면 나 이렇게라도 할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네 콤보 임상도 할 거고 막말로 리보세라님 효과 좋잖아. 부작용도 없고 다른 약이랑도 효용이 좋다면 이 약 처방할 때 하나씩 넣어달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리보세라님이 더 잘 팔리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라고 반문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좋은 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다음 얘기도 연결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K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이라고 물어본대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한국 자본들은 2년, 3년 내에 성과를 보유한다는 IT 산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쵸? IT 산업은 빠르죠. 회전이 빠르죠. 하지만 신약 바이오 산업은 10년 내 결론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최소 10년이 걸리죠. 바이오 신약이 하나 탄생하려면. 일단 약이기 때문에, 사람이 복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죠. 성마른 자본과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산업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개발의 일정을 바이오마커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앞당길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다고 보면 자본이 바이오 산업을 이해해주고 따라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3년 내에 결론을 빨리 내라고 요청하는 건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 기본 자세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산업이 도전, 좌절, 실패,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한 번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역적, 죄인 취급하는 사회적 문화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이오 산업은 어느 정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실험 결과도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도전, 좌절, 실패, 극복이라는 말을 쓰네요. 자, 이렇게 2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을 했었죠. 시간이 길어질 거를. 그래서 2편으로 만들었죠. 만들어 보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면, 회사부터 바이오 사업을 하게 된 거, 리보세라님은 어떤 약인지, 이게 좀 재밌었죠. FDA 신약 승인 가능성, 그 다음에 에스모에서 선정이 되고 신약 승인이 거부된 적 있냐? 이런 거를 통해서 신약 승인 가능성은, 그리고 에스모 최고 성적을 받았는데 거절된 적 있냐? 라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판매 승인을 해줬더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보시면 예외 없이 어떤 형태로도 시판 허가가 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 들어보니까 좀 자신감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좀 크게 알아볼 수 있었고, 아까 마지막에 했었던 거 있잖아요. 리보세라님의 경쟁력, 타사 대비 경쟁력, 여기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협업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약과 혼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애들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러면 매출이 훨씬 더 늘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그렇죠. 경영 전략이죠. 네오파마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 이유도 그렇고, 여기 일본 애로하는 이유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핫 이슈이긴 하죠. 일본과 애로를 하는 이유. 그리고 요것도 재밌었어요. HLB는 그럼 뭘 하고 HLB 생명과학은 어디에 집중을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 크게 제가 이 코너를 만든 이유는 최고 경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회사의 미래를, 그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진 회장님 인터뷰를 특별히 준비를 한 거고요. 사실 저는 다 타이핑을 한 거죠. 진 회장님 한 5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쳐서 옆에 컴퓨터에 두고 하나씩 물어보고 답한 걸 제가 타이핑한 걸 여러분한테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